이 앞전 시간 마지막에 부여 시간이에요. 부여에 대한 얘기였죠. 그 다음에 옥조와 동해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유적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옥조부터 갑니다. 이치 보겠습니다. 함경도와 강원도 지역이다. 함경도, 강원도 지역. 먼저 이치를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옥조 지역입니다. 동해 지역입니다. 네. 문제는 다 맞으라고 주는 정도 수준, 어렵지 않습니다. 옥조 가봅니다. 첫 번째. 두 번째군요. 읍에는 읍군이나 삼노라는 군장이 자기 부족을 다스렸으며 큰 정치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군장국가 단계에서 머물렀다. 군장국가에 미줄가 됩니다. 군장국가 단계에서 머물렀다. 자, 페이지를 뒤쪽으로 좀 넘겨보겠습니다. 여러분 70쪽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70쪽 두 표 한번 봐주세요. 페이지 70. 페이지 70 두 표. 첫 번째 갑니다. 시족사회. 자, 우리 마을에는 다 김씨만 살아요. 채씨만 살아요. 박씨만 살아요. 같은 성씨에 산다는 얘기예요. 시족사회. 대표적인 게 신석기 시대예요. 꼭 알아두셔야 된다. 신석기 시대는 같은 성씨에 살았다. 단버가 있어요. 조개운 풍습이 있다는 거야. 즉 같은 김씨끼리 결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죠? 왜 안 하는지 아시죠? 그 같은 성씨 결혼해서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되게 유전학적인 형질상의 문제가 발생해서 장애아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는 사실을 얘들이 과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경험치를 통해서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동해라는 나라는 이렇게 봐봐요. 조개운 풍습이 있어요. 동해라는 나라는 그럼 결국 뭐예요? 동해는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죠? 신석기 시대의 유습에 즉 영향을 받았다 봐야 되겠죠. 신석기 시대의 풍습에 영향을 받은 게 동해다. 조개운 풍습이다. 같은 동족끼리 결혼하지 않는다는 풍습이 내려오고 있다. 다음이 군장국가예요. 또는 부족국가 또는 성국가 다양한 용어로 쓰입니다. 봐봐요. 혈연관계에 기반한 국가 형태. 원시사에서 고대 효과를 전환되는 과도기적인 상태이다. 그 대표적인 게 옥조와 동해이다. 옥조와 동해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군장국가이다. 군장국가에서 옆으로 넘어가면 연맹국가입니다. 보시죠. 군장국가와 유사하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뭐야? 옥조 동해는 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연맹국가는 왕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왕은 세습이 아니라 선출. 왕권이 미약했다. 왕권이 미약했다. 연맹이라는 단어 아시죠? 그러니까 힘 있는 부족끼리 힘을 합치는 것들이에요. 철기시대의 본격 유래가 되었다. 그 대표적인 게 고조선. 고조선 연맹국가입니다. 틀리기 딱 좋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게 뭘 증명할 수 있죠? 당군신앙 중에 곰과 호랑이의 얘기 다 아시죠? 21일 동안 동굴 안에 들어가서 마늘하고 수육을 먹고 나면 사람이 된다는 얘기했죠. 누가 뛰쳐나갔죠? 난 도저히 이거 못 먹겠어. 뛰쳐나간 애들 누구죠? 호랑이 뛰쳐나갔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곰과 호랑이 부족이 연맹을 제안했을 거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난 도저히 못하겠어. 뛰쳐나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곰과 호랑이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연맹을 추구했지만 어느 한 부족이 거부했다. 즉 호랑이를 갖다가 신으로 삼고 있는 토테미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부족 애들이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 안 맞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우리 누가 손을 잡는다는 것은 서로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조건이 맞지 않으니까 거부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야도 마찬가지로 연맹국가입니다. 목지국은 오늘날의 천안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살짝 적어놔 양가로 적고 천안.
철한 지역의 목지국 또는 진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목지국 또는 진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부여, 연맹국가이고요. 그 다음에 초기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전부 다 연맹국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대국가입니다. 고대국가로 성장한 나라는 유일하게 고구려 백제 신라일 뿐입니다. 자, 고대국가의 특징 갑니다. 중앙 집권국가입니다. 중앙의 모든 권력이 집중됐다. 즉 왕에게 모든 힘이 집중되는 국가를 갖다가 고대국가라고 합니다. 특히 왕권이 강화됐고 부자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그 전에는 형제 상속이었어요. 형이 동생에게, 이제는 부자가 아버지와 자식에게. 대표적인 게 나옵니다. 율령제도, 이제 법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법이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신분제도 정착이 됐겠죠. 그 다음에 관리와 군인이 파견됐다. 왜? 영토를 확장했기 때문에 관리와 군인을 파견해서 그 지역을 통치하기 유리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불교 수용. 사상적인 통일이 필요하다. 자, A라는 국가이기 때문에 A라는 국가 중심으로 통일된다면 B, C, D는 전부 다 멸망했을 거거든. 그럼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는 기쁜 일이 아니거든. 그죠? 슬픈 일이지. 그렇다면 누군가 나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시는 게 필요하다. 네, 마음의 위로를 줄 수 필요해. 괜찮아. 그래서 살아야지 어떡하게 해서 나라 망했다고 우리가 같이 망할 수는 없잖아. 이렇게. 그게 이제 불교가 큰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 시대에 종교로 가는 게 마음의 이안을 받고 내가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종교라는 그런 목적이더라. 자, 전체 순서 좀 잡으셨죠? 다시 5쪽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58쪽으로 넘어오세요. 두 번째 줄입니다. 고구려 태조왕 때 동해는 고구려와 신라에 흡수 통합되었다. 고구려 태조왕 때 동해는 고구려 신라에 흡수 통합되었다. 결국은 더 이상 연맹국가로 넘어가지 못하고 부족국가, 즉 분장국가 단계에서 멸망하게 되었다. 선택 지문이 끊임없이 나오는 건 지문들입니다. 경제가입니다. 어물과 소금 등 해산물이 풍부했고 토지와 비옥, 농사가 잘 되었다. 고구려 압력으로 소금, 어물 등이 해산물로 곡물로 받쳐졌다. 고구려에 받쳤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저공품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즉 주종관계에 맺어졌다 봐야죠. 소금과 어물에 비추고 있습니다. 소금과 어물. 최소한 특산물 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이제 풍속입니다. 네. 옥제 이제 민며느리 제도가 너무 시험에 많이 나와서 빈출이요. 네. 뭐 당장에 여러분 내년 시험 준비하신 분들은 당장에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당장에 오늘 봐야 할 모의고사도 나올 내용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계약결혼, 예부제라고도 합니다. 어린 신부를 맞이하여 기른 후에 며느리를 삼습니다. 성이 되면 본가에 다시 돌아와 신부의 가족들 신랑 집에 돈을 요구하고 돈이 지불된 후에 신랑 집을 다시 돌아가 일종의 매매원적 성격을 가집니다. 좀 더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볼까요? A라는 남자와 B라는 남자, 즉 아버지들입니다. 두 사람 간에 약속을 합니다. 여기는 아들이 있고요. 여기는 딸이 있다 쳐봐요. 두 사람이 약속합니다. 장차 우리가 성이 되면 보통 한 15세, 16세 정도 되면 결혼을 하거든요. 자, 성이 되면 약속하기로 합니다. 지금은 요즘 한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버지들끼리 약속이에요. 그러난 다음에 10세쯤 됐을 경우에, 10세가 넘어갔을 경우에 딸이 이렇게 A 집으로 가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그 다음에 교육시킵니다. 결혼할 쯤 되면 다시 B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B가 요구하게 됩니다. 결혼 안 시킬 거야? 얘기한 아버지가. 아, 시켜야지. 그럼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뭔데? 이게 이제 B가 A에게 또는 A가 B에게 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토지와 우마를 주는 겁니다. 토지는 다 아실 거고 소와 말입니다. 그죠? 우니까 소우자니까 우마를 주면 오케이 사인합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와 같은 결혼 제도입니다. 민며느리 제도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애부제라고 합니다. 미리 했자 며느리로 했자 미리서 며느리로 삼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미리서 이미 나의 며느리로 시아버지 될 사람이 나의 며느리를 미리 삼았다. 민며느리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족국가 시기, 연맹국가 시기, 고대국가 시기
결혼 제도가 되게 끊임없이 잘 나올 거예요. 오케이? 결혼 제도 확실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골장제 갑니다. 골장제.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 모의사 보는데 이 골장제 시험에 나올 거야. 오케이? 뼈골자입니다. 우리말로 두벌 묶기 또는 세골장, 가족 공동묘.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장한 후 그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 무덤에 목각에 안치하는 풍습입니다. 또 죽은 자의 양식으로 쌀을 담은 항아리를 매달아 놓기도 합니다. 일종의 영혼 불멸신앙이기도 합니다. 자, 좀 처음에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옥저에서는 이렇게 했대요. 자, 여러분 부나 모가 돌아가신다면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처음에는 이렇게 했대요. 자기 부모님 돌아가시면 산 뒤에 야산에 큰 바위 위에다가 시신을 그냥 올려놨대요. 처음에는. 날짐승과 그 다음에 조류들이 와서 살을 파먹었겠죠. 이런 방식으로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좀 지나가다 보면 좀 더 장례 방식이 바뀝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산 위에 바위 위에다가 부모님 시신을 놔둔다면 그게 며칠 가겠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다 끝나겠죠. 좀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인데, 그죠? 자기 부모가 이렇게 안 좋은 방법으로 시신이 훼손된다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점차 밀폐된 공간에다가 놓기 시작하고요. 땅에 묻지를 않아요. 보통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뼈가 전부 다 부패해서 뼈만 남아요. 그럼 그 뼈만 다시 추려서 장례를 치렀다는 뜻이에요. 뼈 골자잖아요. 뼈만 다시 추려서. 이게 옥저의 풍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웃기는 건 이게 1950년대, 60년대까지 영남지방과 호남지방에 이 골장제가 있었어요. 먼 나라 얘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뼈를 시신을 갖다가 바위에다 올려놓은 건 아니고 장례를 치르기 전에 미리서 뼈만 별도로 지내는 방식을 택했던 게 있었다는 거예요. 시험에 잘 나오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쌀을 담은 항아리로 매달아 놓을 때 죽은 자 양식으로 그래요. 언제든지 와서 쌀을 양식으로 삼을 수 있게 만들었다. 이 용은 불멸신앙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수업할 때 이해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1시간, 2시간 쭉 지나고 오후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오잖아요. 또 모의고사 보잖아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민며느리가 어디지? 항아리에 쌀을 담아놨다는데? 영혼 불멸신앙이라고 하는데? 거기 어느 나라지? 우리가 물어보는 것은 사료 던져주고 그 나라 물어보고 그 나라에 대한 설명을 물어본다면 이걸 우리 다 알아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시험 포인트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짝 암기 코드 잡아보겠습니다. 암기 코드입니다. 옥저에는 민며느리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항아리에 쌀을 담아놓는 풍습이 있었다. 그래서 다 하나씩 암기 코드를 하나 잡아봅시다. 이렇게 옥민항. 옥저의 민며느리죠. 그 다음에 쌀에 항아리를 담아놓는 이용은 불변신앙이 존재한다. 그 밑에 사료 게마대산 밑줄 그었습니다. 게마대산 키포인트입니다. 게마대산에 큰 바다가 있었으며 저쪽 여러분 읽어봐 주시고 사료는 읽어줘. 키포인트는 게마대산, 게마산이라고도 하고요. 동해로 바로 건너옵니다. 동해 가보겠습니다. 강원도 북부에 동해안 지역에 위치했다. 앙이 없고 후, 읍군, 삼로, 거수라는 군장이 하오를 다스렸다. 하오는 일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특산물로 당궁, 가하마, 바나피, 별표 한 3개 갈까요? 네, 동해 특산물. 되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입니다. 당궁, 닭달나무 단자입니다. 활이죠, 활. 옛날에 이제 무기였던 활. 함정 파서 틀리시면 안 돼요. 네. 여기는 고구려입니다. 당궁과 맥궁. 박달나무 단자, 박달나무를 소질해서 만든 활이다. 맥궁, 고구려가 있거든. 이 맥궁의 소재는, 여기는 박달나무가 소재라고 그랬죠. 박달나무가 소재였다. 여기는 뭔가요? 상아. 상아 뭐죠? 코끼리뿔 아시죠? 상아하고 철의 합성으로 만들어졌다. 세부치하고. 상아는
우리 말 쓸 때 코끼리잖아요. 코끼리 뿌리잖아요. 우리나라에 코끼리가 있었나요? 고구려 시대에? 조선시대 일본으로부터 선물 하나 받은 거 딱 기록이 하나 남아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 자식이 너무 많이 처먹으니까 선물을 유배 보냈어요. 최초의 도움을 유배 보낸 도움이 코끼리기도 해요. 조선시대에. 너무 많이 먹으니까 선물을 유배 보냈어요. 죽어낸 사람들이 그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일본에 선물 받은 코끼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서울에서 살았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유배 보냈어요. 그거 하나 딱 남아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코끼리가 지금이야 뭐 동물에 가면 많이 볼 수 있겠지만 이건 주로 인도 지방이거든요. 그럼 결국 뭐야? 우리가 코끼리를 기르지는 않았지만 인도와 어떤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 나라와 교역이 가능했다는 걸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야, 니네 코끼리뼈 가져가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신성시대는 동물인데, 그죠? 네, 교역이 있었을 것이다. 추측해 볼 수 있다. 반어피, 바다표범 가죽입니다. 바다표범 가죽입니다. 그 다음에 과하마. 과일나무 과자입니다. 과일나무 밑을 지나가도 그 말이 몸에 닿지 않을 정도로 아주 조그만, 요즘 치면 제주도가 아주 조그만 조랑말이 있습니다. 조랑말에 저거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조랑말 정도. 제주도 가면 조랑말. 그 정도 해당되는 게 특산물이었다. 누에를 쳐서 명주나 산배를 짜는 방직 기술이 있었다. 누에, 산 누에죠. 네. 방직 기술이 있었다. 요즘 뭐죠? 실크를 뽑아냈다는 얘기가 되겠죠. 비단 옷을 입을 수 있게끔. 풍속합니다. 제천행사 무천입니다. 이건 아주 기초적인 건데 우리 중학생들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수능, 한능검,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 시험, 이 제천행사는 어느 거 할 거 없이 다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거든요. 네,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겁니다. 나라별로 좀 보셔야 됩니다. 네. 고구려가 뭐가 있죠? 동맹. 백제에 있나요? 있었을 거예요. 근데 기록이 없어요. 우리는 기록을 보고 공부하는 거거든요. 신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존재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부해라는 나라 볼까요? 부해가 지금 앞전 시간에 했죠. 영고입니다. 영고입니다. 영자 봐볼까요? 한영합니다. 네, 이렇게. 보통 우리 이런 게 있죠. 여러분 지역에 올림픽에 가서 메달을 땄다면 어떻게 축, 한영, 무슨 올림픽 금메달 이렇게 하잖아요. 환영할 때. 환영할 영자, 북고자, 북을 치면서 환영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북을 친다는 얘기면 소란스럽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끔 오늘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림의 요건으로 썼다는 겁니다. 부여의 영고. 그 다음에 옥저가 있나 볼까요? 옥저가 없어요. 동해가 보겠습니다. 동해는 동맹이라고 합니다. 동해는 동맹이라고 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삼안으로 보겠습니다. 삼안에는 5월과 10월 달에 두 번의 제천 행사가 있습니다. 응? 쏘리. 무쳐, 쏘리. 지적 잘해주셨네요. 제일 낫다. 선생님이 잘못 썼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에는 무천인데 쓰는 건 동해로 쓰고 있습니다. 3안 갑니다. 5월 갑니다. 5월에 예봐 수울인 날 (10월에) 계절제 동맹, 영고, 무천. 자, 볼게요. 10월달. 여기 좀 달라요. 이게 12월이, 이게 시험 포인트예요. 다 10월이잖아요. 그죠? 다 10월이잖아요. 그죠? 여기만 12월이에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수렵사의 유습 또는 유풍이에요. 그 다음에 을력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이치를 한번 볼까요? 부해란 이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송하강이거든요, 여기가. 송하강을 중심으로 있던 이 나라가 부여거든요. 지금 우리 12월 달 되면 어떻게 되게 춥죠, 그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가서 훨씬 더 춥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시베리아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러시아가 되는 거거든. 이 부분이란 말이야. 이 지역에 12월 달 되면 엄청 춥고 눈이 가득 쫙 깔릴 거예요. 그러면 동물들이 거의 대부분 동면에 들 경우가 많습니다. 겨울잠에 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동면을 들지 않는 동물들이 있죠. 곰이 아닌 이상은, 그죠? 그럼 그애들은 밖에 나와서 먹이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12월이에요. 그리고 수렵사에서 먹이 활동 나온 애들 갖다 수렵, 사냥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같이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잔치를 할 수 있게끔 많은 동물들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을력의 영향을 받았대요. 을력은 은나라의 달력이라는 뜻입니다. 은나라의 달력은 1년을 12개월로 봤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10개월로 봤다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달인 12월 달에 제천행사,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 올해도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내년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뜻입니다. 네. 최소한도 이 제천행사에 대한 얘기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나라들이, 부족국가 이 모든 나라들이 제천행사를 목적이 뭐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했을 거란 얘기야. 그렇지 않나? 3박 4일 정도 했다고 그러거든요. 3박 4일 동안 마시고 춤추고 놀았대요. 그래서 가끔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가 노래방 가서 춤추고 술 먹고 1박 2일로 노는 유전자가 다 여기서 나오지 않았겠나요? 그 DNA가. 동의하진 않지만. 그죠? 되게 우리가 마시고 춤추는 걸 되게 좋아했던 그런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 민족의 후손이 아닐까요, 우리가?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을 한 대로 모을 수 있는 뭐가 없어요.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보도 전달하면 특별한 게 없어요. 요즘처럼 뭐 뉴스를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행사라든가 국가가 앞으로 나아갈 어떤 지향점이라든가 뭔가 하나를 모아서 단결이 꼭 필요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왜? 지금이 우리가 음식 공짜로 준다면 갑니까? 안 가잖아요. 왜? 집에서 먹을 거 넘치고 다이어트 하려고 노력하는데, 음식을 될 수 있는 적게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근데 예전에 어떻게 술 주고 고기 주고 하게 되면 어떻게 사람들이 그냥 우르르 다 몰려갔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배고프던 시절에. 우리는 그런 시대를 6.25 전쟁을 겪었던 그 세대들, 그죠? 그 세대들 여러분의 할아버지쯤 되겠죠? 그분들은 그냥 누군가 잔치집이 있으면 그냥 가서 먹는 거예요, 그냥. 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결혼 풍습가입니다. 조계원입니다. 조계원. 같은 성씨끼리, 같은 김씨끼리 이씨, 박씨 결혼할 수 없다는 얘기죠. 동해에 조계원 풍습이 있었다. 조계원 풍습은 어느 시대 거라고 그랬죠, 아까? 신석기인들, 시족사의 풍습이 동해에 전달됐다. 이것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 보시면 좀 더 발전된 나라인 신라, 좀 더 발전된 나라 고려. 뭐 했어요, 이 사람들? 동성, 동분 결혼했어요. 사촌 누나하고 사촌 동생하고 사촌 오빠하고 결혼했다고요. 말이 됩니까? 가끔 제가 물어봅니다. 우리 여학생들한테 물어볼까요? 사촌 오빠 계시죠? 사촌 오빠 있죠? 보면 막 사랑이 움툽니까? 만나면 서로 투닥투닥하지 막 사랑이 움트지는 않죠? 네, 왜? 성장한 가정에 볼 거 못 볼 거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별 감흥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동족원의 모습, 네, 좀 안타깝죠. 체크갑니다, 오른쪽에. 되게 시험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건 사유재산 인정하는 겁니다. 네, 남의 지역의 영토를 침범해서 농사를 지다 걸리면 배상해야 된다. 사유재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죽어갑니다. 부뚜막을 갖춘 부엌과 난방시설을 갖춘 철자, 여자형 집터 갖춘 별표. 기본입니다. 기출입니다. 다 기출입니다, 여기는. 철자, 여자. 밑에 한번 보시죠. 철자와 여자 모양의 집터에 거주했다. 지금 우리가 옥조와 동해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느 시대예요? 청동기예요? 철기시대예요? 가끔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수업 끝나고 집에 가 있는데 선생님 오늘 제가 옥조와 동해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게 청동기 국가인가요? 철기 국가인가요? 물어봐요. 뭐예요? 응? 예, 철기 국가입니다. 철기 국가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앞전 시간에 고전 배울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조선은 청동기 시작해서 언제 꽃을 피웠다고요? 철기에 꽃을 피웠다고요. 고조선 후미에 생긴 나라예요. 부여, 옥조, 동해는 고조선 말미에 세운 나라들이란 말이야. 고조선 망하기 일보 직전에 세웠던 나라들이란 말이야. 당연히 뭐야? 철기 문화예요. 오케이? 그래서 보세요. 집터 자리 보세요. 네,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요. 여자 철자 모양을 취하고 있다고요. 미음도 별표입니다. 질병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살던 집을 전부 다 폐기시키고 새 집을 지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호랑이를 산신으로 여겨 제사를 지냈대요. 가끔 호랑이라는 생각에다가 범이라는 나라가 나오면 틀리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한자로 쓰는 거하고 우리말로 쓰는 거하고 좀 차이점을 잘 몰라서 틀리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동해는 범을 호랑이인데 왜 범이라고 했지? 틀리시면 안 돼요. 같은 말이에요. 사료정리 밑에 여러분이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3안으로 바로 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한, 변한, 진할 세 개 합쳐서 우리는 3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훗날 얘들이 어떻게 고르백 신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성직갑니다. 한강 이남의 진은 오늘날의 천안 지역이에요. 천안 지역의 목지국이라고도 불렀고 여러 개 부조를 통합해서 진이라고도 불렀고 되게 여러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선생님 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줘. 선생님 깊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데이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미스터리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나라에 대한 구성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깊게 출제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한강 이남의 진은 BC 2세기경 조선의 방해로 중국과의 교통이 저지되었으나 북방 유민, 준왕이 철기문화 포급, 토착문화와 결합 발전하였고 이 과정에 마한, 변한, 진화의 몇명째 발전됐다. 준왕이면 즐겁습니다. 준왕이 보시면 자, 중국 땅에서 이렇게 누가 건너왔죠? 이만희 건너왔잖아요. 이만희 좀 구태를 통해서 권력을 잡아버렸잖아. 그래서 이 나라를 뭐라 불러요? 이만조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네, 이만조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마지막에 부왕과 준왕이 이만에게 밀려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이렇게. 오늘날의 천안을 중심으로 오늘날의 우리나라 충청남도 천안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웠다. 그걸 목지국이라고 하더라. 다른 말로 진이라고 하더라. 그 주변의 부족 국가들이 통합이 되죠. 이렇게 통합이 됩니다. 오케이. 이치갑니다. 마하는 오늘날의 천안, 익산, 나주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 충청, 전라 지역, 서울 지역 일부 포함 경기, 충청, 전라 지역까지를 이치로 잡더라. 삼안 중에 세력이 가장 컸으며 직산지방의 목지국이 직산은 오늘날의 천안입니다. 목지국이 영도 세력으로 되었다. 가장 큰 세력으로 형성화 되었다. 진화는 오늘날의 대구 경주 지역. 이게 오늘날의 신라로 발전된 거고요. 변화는 김해,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김해와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정치가입니다. 삼안 정체 중앙 집권적 왕은 없으나 왕이 없었다는 얘기죠. 삼안의 총연맹장으로 진왕이 추대되었다. 그 밑에 그 지역에 거수가 있었고 대족장이 신지견지, 읍차, 불해 등 소적장들이 있었더라. 신지견지, 읍차, 불해 밑으로 보면 되겠죠. 대족장이 신지견지, 읍차, 불해 등이 있었다.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대족장, 소족장. 큰 저수지의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 농업국가니까 되게 중요하죠. 이렇게 하면 구분할 수 있겠죠. 삼안에는 대족장, 신지견지, 소족장,
차, 불의 등이 존재했다. 종교 갑니다. 소도. 천궁합니다. 종교 지배자로 신성지역으로 긴 나무를 세우고 방울을 달아 표시하였다. 다시 설명합니다. 지도를 좀 다시 또 그려보겠습니다. 이만희 권력을 잡았습니다. 똑같죠? 누가 내려오죠, 이렇게? 준왕이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즉, 준왕이 이만에게 밀렸던 이유는 뭔가요? 이만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왜? 중국의 철기 문화가 이만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본격 유입되니까요. 이 단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철기의 본격 유입은 이만조선이에요. 철기는 2세기에 먼저 조금 들어오긴 들어오지만 조선에는 철기 문화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살짝 냄새만 맡았을 뿐이지 본격적인 철기 유입은 이만조선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봐. 처음 유입은 몇 세기라고? 2세기에. 그러나 본격 유입은 언제라고요? 이만조선이라고요. 결국은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이만은, 준왕은 이만에게 밀려서 이쪽 남하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준왕은 자기의 실패 원인을 누구보다 더 잘 알겠지. 누구한테 밀렸다고 보는 거죠? 철기 문화에게 밀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준왕 일부는 철기 문화, 철제 무기를 소유한 애들이 남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 이 지역은 아직까지 청동기 문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준왕이 철제 무기 일부를 가져온 애들이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쪽 지역, 즉 마한, 변한, 지한한 이 지역에 오면서 권력을 잡게 되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준왕에게 복속되었겠죠. 그리고 이들은 별도의 특별한 공간에서 생활하게끔 만들었다는 뜻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명 소도입니다. 준왕이 뭐라고 하죠? 소도지에 갖는 이 사람들, 즉 군장이죠. 이 군장들은 정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정치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재정이 일치됩니까? 분리됩니까?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중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암기에서만 풀었던 것들 중에 하나예요.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재정이 분리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은 그냥 맹목적인 방법, 이유 불문 생각하지 않고 사지선다해서 객관식 문제 답을 이렇게 풀었어요. 그죠? 소도라는 특정한 공간에서 군장들은 제사장의 역할만 하게 되었다. 정치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재정이 분리됐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범죄를 저지르고 이 지역에 도망갔을 경우에 크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의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범죄를 저질른 자가 경찰에 추격을 받고 쫓기고 있습니다. 그 얘가 급한 마음에 도망가다가 명동성당 안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경찰이 추적해서 범인을 체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종교라고 하는 시설에 가가지고 앞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부님을 만나서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성당 안으로 도주하였습니다. 인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하죠. 그러면 신부님이 어떻게 그 상황을 정확히 설명을 듣고 넘겨줘야 할지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1980년대에 민주화운동에 했던 많은 사람들이 성당 안에 들어가서 성당의 테두리 안에 가서 몸을 보호하고 계속 민주화운동했던 거예요. 그 살벌한 군부 정권 시기에도 경찰이 성당 안에 들어가서 체포하지 않았어요. 법은 충분히 들어가 상관이 없어요. 근데 훨씬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 성당 안에 들어갔을 때, 즉 천주교 신자들, 카톨릭애들에게 엄청난 반항심이 올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종교시설에 경찰이 투입될 수 있다는 얘기지. 이 나라가 미쳤나 봐. 독재 정치하는가 봐. 이렇게 반발이 커지죠. 더 큰 반발이 올 수 있어요. 에너지는 똑같아요. 종교를 어느 정도 종교답게 예우해 주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똑같은 논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갔을 경우에 그 범죄인을 인도해 주세요, 양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뿐이지 직접 들어가서 체포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어떤 그 시기에 어떤 예법들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충분히 이해 갔죠? 천군, 종교 지배자로 신성지역으로 긴 나무를 세우고 방울을 달아 표시하기도 했다. 재정이 분리됐다. 재정 분리 충분히 이해 가셨죠? 네.
이만조선에 밀렸던 세력들이 정치에서 끝나고 제사장의 기능만 하게 되었다. 역할, 신구 문화의 충돌과 갈등 완화 역할을 하였다. 신구 문화의 충돌과 갈등 완화래요. 신문화는 뭐죠? 철기 문화가 되겠죠. 구문화는 뭘까요? 청동기 문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신성적으로 범죄자가 도망가더라도 잡지 않았다. 솥대의 높은 나무나 무당의 어깨에 주면 하늘로 비상하려는 염원을 담은 것이고, 삼박자의 무당노예는 천지인의 합의를 상징하기도 하였습니다. 경제감다, 변홍사. 남쪽이니까 변홍사가 잘 됐겠죠. 저수지가 축조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김제의 벽골제, 밀양의 수산제, 제천의 의림지, 상주의 공검지 등이 있다. 김제의 벽골제, 밀양 수산제, 변홍사와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설에 의하면 김제의 벽골제가 커다란 저수지거든요. 요즘에 가보시면 보건공사를 해놨어요. 꽤 많은 보건공사 돼서 관광지로서도 발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김제 지역의 벽골제를 통해서 우리가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정설은 아니에요. 이게 물 숫자가 들어가면 호자가 됩니다. 호수 호자가 됩니다. 호수가 있는 남쪽이라 해서 이 지역을 우리는 호남 지방이라고 불러요. 제천의 음질은 뭐야? 호수가 있는 서쪽 지방에서 호서 지방이라고 불러요. 어디가? 충청 지역. 호수가 있는 남쪽이라 해서 호남 지방이라고 불러요. 이런 식으로 그 지역명을 따왔던 것들이에요. 이렇게 호남 지방, 호서 지방. 이해 가셨나요? 그럼 우리 봐봐. 선생님, 천안에 이제 마지막 우리 대한민국 천안까지만 수업을 내려갑니다. 제가 서울, 경기, 인천, 천안까지 내려가는데요. 호남대학은 어디 있겠어요? 호남에 있겠지, 당연히, 그지? 호서대학은 어디 있겠어요? 충청도 있겠지, 그지? 상식적으로 할 수 있겠지, 그죠? 네. 우리 서울대학은 서울에 있듯이 그와 같은 논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환의 철 갑니다. 낭단과 일본에 철을 수출했다. 대표적인 유적지, 마산의 성산동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마산의 성산동 가면 야철지가 있어요. 야산에 철을 캤던 흔적이 남아있어요. 즉, 철의 찌꺼기들이 많이 남아있어서요. 지금도 볼 수 있어요. 진해의 야철지 등이 유명하다. 초가집의 반운집은 긴 통나무로 한 기틀집이 유명했다. 기틀집이 주로 씁니다. 초가지붕의 반운집이나 통나무로 만든 기틀집이 유명했다. 기틀집. 그러니까 나무를 잘라고 평평하게 나무를 잘라서 만들어요. 그 사이에 흙을 이렇게 빈틈을 메우는 방법, 바람이 들어오지 막는 방법을 통해서 만드는 집을 우리 기틀집이라고 합니다. 풍숫가입니다. 두레, 농사일 공독으로 시족사 유습이다. 이거 우리 민족의 보편성의 특수성이에요. 두레는요. 특수성입니다. 오늘 모의고사 나옵니다. 보편성과 특수성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천에서 5월의 수린날, 수린날, 모내기 하는 날이죠. 10월의 계절제, 추수하는 날이죠. 제천에서 합니다. 무덤, 장례식 큰 새의 날개를 사용. 중앙에 늘 무덤이 있고 주변에 고랑이 죽음묘라고 합니다. 오른쪽 죽음묘 한번 봐주시죠. 마한에는 죽음묘가 있습니다. 이게 선생님이 답사를 갔다 왔어요. 두 군데 다녀왔습니다. 해남 지역하고 전라도 영광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죽음묘 보시죠. 오른쪽에. 아마 그 지역에 아마 족장 세력들의 무덤으로 추정되는데요. 이게 이제 되게 시끄러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문제입니다. 이거 좀 지울게요. 일본 천안가의 무덤이 이와 유사합니다. 전방 후원본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천안 무덤이 이렇게 전방 후원본인데요. 앞전자죠. 앞에는 방영, 뒤에는 원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무덤 규모가 여러분 초등학교 생각하면, 여러분 목이 초등학교 생각하면 초등학교 운동장 정도 사이즈예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물을 가득 채웠고 여기가 무덤인 거예요.
아니죠. 초등학교 운동장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예전 우리 삼안 지역에 해당되는 해남 지역과 영광 지역에 이렇게 유사한 무덤 형태가 똑같이 발견됐다는 거, 이런 식으로. 실제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 농사짓는 밭 중간 부분에 커다란 중간이 산처럼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농사짓던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 밭의 중간에 있는 산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도우면 일하다 휴식 공간을 취하기도 했고, 같은 점심을 먹는 공간으로 활용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학자들이 가서 봤더니 왠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나무를 다 베버렸어. 베놓고 봤더니 이와 같은 구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발굴해 봤더니 이와 같은 형태에 취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우리가 이 지방이잖아. 일본으로 내려갔다 보는 거야. 그 일본의 학자들 아주 답사하고 논문 다 가져다 보고, 야, 드디어 자기 전방 후원본에 대한 뿌리를 찾았다,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근데 일본에 가서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드디어 일본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 되게 중요한 고분이 하나 발견되었다. 일본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성격상 막 속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있으면 있는 거고 없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들은 이 역사에 대한 어떤 뭐라고 약간 자존심도 아니고 이건 좀 자격지심일까요? 일본의 좀 자격지심인 것 같아요. 자기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는 어떤 우월의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는 봐봐,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듯이 문화도 마찬가지야.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우리 봐봐요. 우리는 중국에서 문화 받은 것 봐도 다 책에 다 나오잖아. 중국 문화라고 다 얘기하잖아. 철기시대 이후로 다 중국 문화권을 받았다고 다 얘기하잖아. 수업시간 다 선생님도 얘기하잖아. 일본은 이걸 못하는 거지. 남의 나라에 인정을 못하는 약간 이상한 습성을 가지고 있어. 실제로 가봤거든요. 요거 제가 봤더니 무덤의 사이즈가 저쪽 유리창에서 이 정도까지 사이즈가 돼요. 좀 더 길어. 그리고 폭도 여기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길어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발굴했거든요. 그래서 꽤 유의미한 것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대, 아마 그 지역을 담당한 족장들이 아마 무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리 문화 이렇게 내려서 본다는, 그게 이제 죽음에 아직도 일본 애들이 우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다. 그 다음에 그 마한의 토실 한번 봐보세요. 토실 뭐 같아요? 무덤 같아요? 뭐 같아요? 무덤 아니에요. 그 실자가 방실자예요. 집이에요. 집. 착각하시면 써놓으세요. 집이에요. 네. 우리 호텔 가면 어떻게 해요? 뭐 101호실, 202호실. 우리 예약하잖아요. 그죠? 네. 토실을 할 때 실자는 방실자입니다. 네. 땅을 파가지고 집을 만들었던 것 정도 해당되겠습니다. 강주 신창동 현악기는요, 삼한시대 악기인데, 이거 한 10년 전 대구광역시 지방직 기출문제예요. 하지 마세요. 기출문제가 떴기 때문에 책에 쓰여질 뿐이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69쪽 한번 보겠습니다. 69쪽 한번 봐주세요. (69쪽) 중국의 고대 효과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구려 신라 공부하다 보면 중국의 나라들이 끊임없이 막 나올 거예요. 그럼 이 도표를 모르고 된다면 중국 역사를 막 통째로 외워서 풀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암기는 저는 최소화하고 싶어요. 그죠?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시험을 빨리 풀기 위한 방법으로 쓰는 거지, 그게 역사 공부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오케이? 뭐 선생님이 대학 다닐 때 공부할 때 역사는 암기 과목이니까 암기하지 막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시험용으로 선생님들 또는 학생들이 암기했을 뿐이지, 자, 중국 역사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외우지 않기 위한 방법입니다. 중국의 역사를 조금 이해하게 되면
우리 역사하고 매칭되는 게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자, 봐보세요. 최초의 중국 봐봐요. 제 도표 위에 거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입니다. 하은주죠.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하나라, 은나라는 우리 동이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우리 조선이 세운 거야. 우리 조선이를 동이족으로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라, 은나라는 동이족이 세운 나라들. 즉 우리 민족의 뿌리가 담겨 있어요.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 하나라, 은나라에 강의 별로 하지 않습니까? 책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중국은 주나라부터 출발한다 보시면 돼요. 주나라부터 출발했다 보시면 돼요. 주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멸망한 이유는 중앙 집권 국가가 실패했습니다. 중앙의 모든 권력을 가진 그런 체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지방자치가 인정되는 순간부터 지방에 있는 부족들이 커지면서 결국은 중앙체제가 무너졌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연결된 게 춘추 전국시대예요. 주나라가 멸망되고 난 다음에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 책에 주나라와 춘추 전국시대 나올 게 있느냐?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썼던 게 우리 조선시대에 도용한 게 주례입니다. 조선시대 나라는 주례입니다. 주례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주례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다 하잖아요. 선생님, 이 앞전 일요일에 후평에 왔었습니다. 이번 주는 미쳤나 봐. 선생님이 인천을 3번 왔습니다.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3번 옵니다. 미쳤어요. 네. 지인분 상을 당해서, 네. 상을 당했다. 과거 시험 통해서 관리가 된다는 거, 일정한 나이가 되면 홀리를 치른다는 거, 그 다음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을 치른다는 거, 죽었네? 갔다 산 위에다 아까처럼 무식하게 바위 위에다가 올려서 동물들의 먹잇감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부모님에 대한 제사를 지냈다는 거. 오케이. 주례라는 게 중국의 제도를 가져섰다는 겁니다. 주나라의 법을 가지고. 춘추전, 주나라가 멸망했다고 그랬죠? 멸망했죠. 춘추 전국시대예요. 공자가 살았던 시대입니다. 우리 공자하면 뭐 유학의 아버지처럼 얘기하죠. 네. 공자님이 유학을 만든 건 아닙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상가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모아서 정리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공자가 유학을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러진 않아요. 많은 사상가 중에 한 분인 거예요. 그리고 공자라는 사람이 노나라 사람입니다. 노나라에서 재산까지 역임했고 그 주변 8개 나라들을 갖다가 계속 돌면서 자리를 갖다가 하나 주고 내가 이 나라를 계획하겠다. 새로운 나라로 리모델링 시켰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계속 돌죠. 그럼 어느 나라도 선뜻 공자를 받아들이지 않죠.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공자를 따라하는 식객들, 공자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기하급수로 늘어나죠. 20명, 30명, 50명이 더블 막 늘어나기 시작한 그 엄청난 식솔들을 끌고 다니죠. 마지막에 노나라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돌았던 주변 열의 모든 나라들의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책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책이 한 권 이렇게 나오겠다고. 근데 제목 정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책을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봤더니 주변을 쭉 돌았던 나라들, 자기 고국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들이 생성되고 멸망되는 게 꼭 사계절에 무엇과 무엇과 같더라? 봄과 가을 같더라. 그 책 제목을 춘추라고 하게 됐다. 그 제목을 춘추라고 부르는 거야. 공자가 썼던 책 제목이 춘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국 봐봐. 전자는 전쟁하는 시대가 였다는 거야. 8개 나라가 온통 다 전쟁에 빠져있는 시기라는 뜻이 되는 거야.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자가 살았던 시대에 공자가 썼던 책 춘추, 그 다음에 전쟁 시기 합치면 뭐가 되는 거야? 춘추 전국시대.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은 이 시기를 같은 말로 이렇게도 얘기해요. 제자 백가시기라고 그래요. 즉, 봐봐요. 공자님 이름은 공구예요. 공구예요. 근데 성현의 반열을 오른 사람들 우리는 공자라고 불러요. 성현의 반열을 오른 사람 뒤에 아들 자자를 붙여서 자자를 붙여줘요.
이와 같은 사람들, 제자, 자자 붙은 아저씨 되게 많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학에 되게 깊이 공부하신 분도 있고요. 또는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 있어요. 떠벌이들, 요즘 좀 변호사들이에요. 또는 언변가들이에요.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 시기. 제자. 오케이? 그래서 제자 백가시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는 춘추 전국시대, 제자 백가시대. 공자님이 역사책을 썼던 시기 이렇게 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되게 치열하게 벌어졌는데 사상적인 부분, 학문적인 부분 되게 발전되는 시기. 뛰어난 사상가들이 되게 많이 등장한 시기. 그래서 오늘날 중국의 유교 사상을 확립한 시기. 그게 주변 나라들, 베트남이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데 되게 많이 전파력을 가진 그 유교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게 공자 시기. 이 어려운 시기를 진나라가 통합 합니다. 진나라 통합. 여러분 아시는 진시황은 다 아시잖아요. 처음으로 황제라 시작했다 해서 진시황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름은 영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정. 영화도 많이 만들어져. 이 사람은 되게 출생의 비밀이 되게 복잡한 스타일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했다. 진시황이 우리나라를 통일했다. 진시황과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있죠. 문화 부분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진시황이 관련된. 진시황. 진시황이 처음으로 뭡니까? 한자를 통일했어요. 중국은 지역별로 한자가 같은 한자를 다른 뜻으로 해석되는 게 되게 많았어요. 한자를 통일하고 도량양을 통일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유물이 하나 들어왔죠. 진과. 우리 앞전 시간에 배우지 않나요? 진과. 진나라 시대 쌍등 뜻 창과자. 우리나라에 창이 들어왔다. 즉 우리나라에 철기 시대에 진나라에서 썼던 창이 유입됐다. 다르게 보면 철기 시대부터 우리는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다 연결되잖아요. 그냥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진나라. 진이 멸망하죠. 진시황의 사망으로 멸망하고 난 다음에 한나라가 만들어집니다. 그 복잡한 즉 유방이라는 사람에서 촌놈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한나라가 되겠습니다. 한나라는 또 멸망하죠. 왕망이라는 사람에게 멸망당합니다. 왕망이라는 사람이 멸망되고 왕망이라는 사람이 세운 나라가 신나라이기도 합니다. 또 신나라는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신나라는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새로운 나라만 이게 후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후한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는 전한이라는 나라를 붙여주고 이걸 후한이라는 명칭을 줘서 구분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구분합니다. 됐죠? 자, 후한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초고 시대로 옵니다. 즉 중국의 삼국시대가 옵니다.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고구려백 신라가 이렇게 같이 존재하는 시기입니다.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중국의 삼국시대, 우리 삼국시대가 같이 공존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드라마나 영화 되게 많이 나오죠. 여기 누군가요? 네, 조조, 유비, 손권. 잘 아시네요. 그죠? 이초고, 즉 이 나라와 고려와 관계가 이제 좀 복잡하게 얽히고 설치되겠죠. 그죠? 이 나라, 총나라, 오나라 시기. 자, 그 다음 페이지가 위진 남북조 시대가 오죠. 자, 보겠습니다. 이 나라, 총나라가 치열하게 삼국이 싸우죠. 전쟁의 시기가 됐죠. 네. 요걸 기록으로 남긴 게 뭐죠? 삼국지에 이게 정사예요. 정사예요. 역사가 편찬한 정사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드라마적 소재는 뭐죠? 삼국지 연입니다. 이건 천년 뒤쯤이나 쓴 책이기 때문에 이건 원본인 삼국지와는 상당 부분이 달라요. 그래서 삼국지를 드라마로 보고 영화로 보고 책으로 본 거하고는
원본하고는 달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참고사항이 되고 재미로 역사를 공부하는데 접근하는 방법은 좋지만 내가 공부한 게 만화로 본 게 정사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가끔 제가 농담삼아 물어봅니다. 삼국지 읽으시면 물어보거든요. 안 들어요. 삼국지 만화, 영화 아니면 영화를 보시면서 막 손들어요. 네, 그건 삼국지 연의를 영화하거나 만화해서 만든 거고요. 정사는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누군가 삼국지 읽으셨는가 물어본다면 안 읽었다면 안 읽었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아니 삼국지를 영화도 안 봤단 말이에요. 예, 안 봤습니다. 예. 영화는 삼국지 연입니다. 자, 치열하게 싸우는데요. 치열하게 싸우는데 결국은 우리는 유비를 중심으로 영웅시 되어 있죠. 삼국지 연의가 이렇게 영웅시 되어 놨어요. 실은 삼국지를 보게 되면 실은 유비보다는 조조가 훨씬 더 뛰어난 인사입니다. 여러 부분에 그러니까 통솔력, 지도력 모든 부분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조조가 이 나라를 통일하지는 못합니다. 그의 자식대에 가서 삼국이 통일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이렇게. 진나라가 됩니다. 진나라가 됩니다.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런데 진나라가 되는데요. 조조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한 거거든요. 이게 오래 가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이게 아들이 정권을 잡기는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자, 이 나라 중심으로 통일된 것은 사마시성을 가진 사람에서 통일된 거예요. 실질적인. 왕의 능력이 좋아서 된 게 아니라 여기 봐봐. 조조의 장자방 세력 전부 다 사마시성을 가진 애들이 장자방을 즉 군사적인 책살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중심이 통일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마시성들이 보니까 얘가 왕이 능력이 없는데 계속 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위를 찬탈해 버렸어요. 즉 쿠데타를 통해 얘들이 권력을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사마시성들이 권력을 잡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 결과 나라가 진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진으로 나라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진이 마찬가지 진도 실패합니다. 조조의 후손도 실패하고 사마시성의 후손들도 실패합니다. 실패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사마시성 애들이 관직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우리 조선시대 공부할 때 안동검시에 대한 권력에 대한 얘기를 공부할 때 어느 한 집안의 세력이 권력을 잡은 그 나라는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의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종친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종친회 큰형이 나오셔가지고 자 오늘 안건은 이거 오늘 이건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해 없으시죠? 통과합니다. 이런 국가가 어디 있어요? 가족 회의 되는 거 종친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실패할 수 있어요. 이 나라 진나라 전부 다 실패합니다. 그죠? 전부 다 무능입니다. 이 나라는 무능. 진나라는 뭐? 종친이 권력을 잡아서 실패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를 고루 쓰지 않은 어떤 나라든 간에 그 연한이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그러고 난 다음에 남북조식으로 나뉘어지더라. 그래서 요 얘기 봐보세요. 요 통칭에서 이걸 우리가 갖다가 이진남북조 시기 이렇게 불러요. 중국의 가장 혼란기예요. 어느 한 나라가 통일되지 않고 여러 개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는 시기. 이것도 우리는 통상 이진남북조 시기 이렇게 불러요. 도표 한번 보겠습니다. 도표 한번 봐주세요. 밑에. 이초고에서 진으로 통일. 됐습니까? 진은 어느 왕권이라고 그랬죠 아까? 사마시성들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잡은 게 진. 자, 남쪽에 봐보겠습니다. 동진. 동진 잡아야 됩니다. 자, 남조 볼까요? 남쪽에 있는 왕조 국가라는 뜻입니다. 북조 볼까요? 북쪽에 있는 왕조 국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야. 동진은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 동진 잡습니다. 동진이 잘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백제에서 불교가 들어옵니다. 자, 선생님 지도 그려보겠습니다. 이치도 잡아야 돼. 글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동진 여기 있습니다. 전진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불교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고구려의 백제. 자, 백제의 불교가 들어오기 때문에 동진 이치를 잡으라는 뜻입니다. 동진이 그런 뭐야? 이진 남북조 시기에 우리나라 백제에 불교가 전파됐다는 사실. 막 글로 외우지 말라는 얘기야. 도표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동진은 다시 송, 제, 양, 진으로 또 분화됩니다. 이런 식으로. 송, 제, 양, 진으로 분화됩니다. 송, 제, 양, 진으로 분화됩니다.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송나라와 양입니다. 송과 양입니다. 자, 송과 반대급부 여기는 북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하나,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하나와 둘로 나뉘어집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 왕들은 고구려의 강익도 대왕입니다. 또 장수왕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자, 봐봐요. 강개토 대왕은 봐봐요. 이 지역 전체를 다 통합하죠? 다 통합합니다.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북이었습니다. 여기가 북입니다. 이 지역이 북이점입니다. 이 지역이 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송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케이? 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일부 지역이 북조라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가 고구려라는 나라입니다. 자, 봐보세요. 강개토 대왕 봅니다. 북이를 공격했는지 유무를 봅니다. 공격 준비 중에 사망합니다. 그럼 그건 뭐야? 북이를 공격하지 못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아들 장수왕 갑니다. 장수왕의 되게 장점이 뭐냐면 아버지와 전혀 다른 정책을 펼쳐요. 일종의 우리 책에 나오지 않지만 등거리 외교를 합니다. 등거리 외교를 합니다. 송과 북이가 서로 반목하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에 불구하고 이때 장수왕은 북이와도 외교 관계를 맺고 송과도 외교 관계를 맺습니다. 그다음에 북쪽에 있던 풍웅의 문제가 되게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고구려와 북이 사이에 껴있는 나라가 여기입니다. 이게 되게 우리 고구려 입장에 되게 좋은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방패막이가 될 수 있어요. 북이와 직접 충돌할 수 있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보통 학자들이 갖다 순망치한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한자성. 내 입술이 없으면 이빨이 시렵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뭐예요? 이 나라가 나의 입술 역할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풍융에 대한 외교 문제, 즉 북이와 되게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건 좀 심하긴 한데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장수왕의 외교 정책이 되게 뛰어난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정도까지 가겠습니다. 그 다음 위로 가본다. 북이, 동이, 북제, 서이, 북주 이런 나라를 갖다가 북조식이라고 봅니다. 이걸 통합하는 나라가 수나라입니다. 수나라입니다. 그리고 수나라가 명하자 당으로 갑니다. 이렇게 수당, 수나라, 당나라 이렇게 연결됩니다. 수나라, 당나라. 우리 수나라하고 연결되는 가장 대표적인 장군 나와야 되겠네요. 누군가요? 을지문덕 나와야 되겠죠. 여기 가장 잘 나온 아저씨가 누굴까요? 당나라하고 맞짱 떴던 아저씨? 고구려 말에 7세기 연개소문 아저씨들이 좀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 쭉 보시면서 우리가 관계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외우지 마시고, 네. 아, 이게 여기구나. 근데 가장 또 많이 말장난치는 게 또 이 부분이에요. 이게 남조식이고 여기 북조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위진 남북조식이 할 때 남조와 북조. 오케이? 동진, 송제, 양진이 이로 올라가면 안 돼. 북조로 가려면 돼. 남쪽의 왕조국가야. 동진, 송제, 양진은 이쪽, 북이는 이쪽으로 올라가야 된다. 북조 국가라고 해요. 두 개 가지고 장난치는 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출제위원들이 들어가셨을 때 이 고대사 부분 출제하신 분들 같은 경우 중국 역사 우리가 살짝 매치가 약간 어렵게 출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해요? 쉬운 것을 찾아서 공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출제자의 의도가 약간 어렵게 출제되는 부분도 우리가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알고 넘어가기 편할 것 같다. 그래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쉬겠습니다.